그날 밤 희영은 새로 산 실크 블라우스를 살짝 풀어헤친 채 집에 들어왔다. 향수 냄새가 먼저 밀려왔고 하이힐 소리는 마치 난 이제 다른 세계 사람이야 라고 선언하는 듯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한 장의 급여 명세서를 꺼내 식탁 위에 탁 내려놓더니 내 얼굴도 보지 않고 말했다. 오빠, 우리 그만하자. 나는 그 종이를 들고 숫자를 확인했다. 내 연봉의 2배, 아니 그 이상이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배신감보다 먼저 든 건 내가 이 집에서 남편이 아니라 낡은 가구가 되어버렸다는 확신이었다. 희영은 미소를 지었다. 예쁘게, 너무 예쁘게. 그래서 더 무서웠다. 그날 이후 나는 한 번도 붙잡지 않았다. 울며 매달리지도 않았다. 대신 조용히 내 삶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끝에 가면 무릎을 꿇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희영이었다. 3배로 뛴 연봉을 등에 업은 아내가 나를 버렸고 내가 무릎 꿇고 돌아오길 바랐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다시는 끼어들 수 없는 삶을 새로 지었다. 3달 전 내 아내 희영은 마치 작은 나라 하나쯤 정복하고 돌아온 사람처럼 우리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왔다. 승진이었다. 운영총괄 이사. 연봉은 말 그대로 비현실적이었다. 돈이 많다. 수준이 아니라 보너스까지 합치면 내 연봉을 가뿐히 넘어설 억대의 세계. 법인 차량, 스톡옵션, 싱가포르 출장은 비즈니스석, 그 외에도 여기저기 해외로 날아다니는 일정이 줄줄이 이어졌다. 나는 진심으로 기뻤다. 그녀는 그럴 자격이 있었다. 밤낮이 바뀌는 근무, 끊임없는 압박, 사람을 갉아먹는 사내 정치까지 그 모든 걸 버티며 여기까지 왔다. 나는 그렇게 말했고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녀를 안아주고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서 축하했다. 그런데 시작부터 어딘가가 어긋나 있었다. 그 눈빛이었다. 기쁨이라기보다 어딘가를 상대로 승리를 확인하는 듯한 묘한 통쾌함. 희영은 계속 연봉 이야기를 꺼냈다. 얼마나 더 받게 됐는지, 회사에서 자신의 포지션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남편으로서 해야 할 질문을 했다. 하지만 축하의 표면 아래로 이상한 기운이 차곡차곡 쌓였다. 그녀는 이미 모든 기준을 새로 재고 있었고 그 기준표에 나까지 올려놓고 있는 듯했다. 그날 밤이 이후 모든 날의 예고편이었다. 희영은 새 책임을 쉴 새 없이 읊었다. 자신이 이끌 팀, 직속보고 라인으로 붙은 사람들 무려 12명. 곧 떠날 해외 일정, 컨퍼런스는 싱가포르, 유럽 본부 미팅은 런던, 클라이언트 회의는 도쿄. 회사가 잡아주는 숙소는 5성급 호텔, 법인카드로 쓰는 접대비,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 코너 오피스. 나는 적절한 타이밍에 맞장구를 치고 계획을 물었다. 그런데 방 안을 가득 채운 그 기운이 이상했다. 그녀는 흥분을 나누는 게 아니라 통보하고 있었다. 내 지위가 이렇게 바뀌었으니 너도 알아두라는 듯. 나는 동반자가 아니라 보고를 받아야 하는 이해관계자처럼 취급됐다. 나는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다. 6년째, 도심 동쪽 끝자락의 공립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수업을 맡고 한국사와 세계사를 오간다. 화려한 직업은 아니다. 연봉은 대략 5천만 원 선, 복지 포함하면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운영총괄 이사 연봉과는 비교가 될 리 없다. 그래도 우리는 그동안 충분히 편안하게 살아왔다. 생활비는 거의 반반으로 나눴고 누가 조금 더 벌면 그만큼 조금 더 냈다. 주말에는 근교로 짧은 여행을 떠나고 여름이면 캠핑도 갔다. 적금도 들고 월세도 제때 내고 분수에 맞게 사는 평범하고 성실한 부부가 하는 그 정상적인 생활 말이다. 나는 내 직업이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다. 나는 가르치는 일을 좋아했고 정확히 말하면 사랑했다. 역사를 싫어하던 아이가 어느 날 6월 민주항쟁 이야기에 눈빛이 바뀌는 순간, 로마 제국의 몰락을 남의 이야기로만 듣던 아이가 자기 삶의 질문으로 끌어와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가 있다. 이해가 딱 맞물리는 소리가 표정에서 들릴 때, 그게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다. 돈이 아니라 변화다. 그런데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옆에서 희영이 밤 11시에도 일을 하며 메일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면서 낯선 거리감이 자라나는 걸 느꼈다. 마치 그녀는 이미 다른 고도로 올라가 버렸고 나는 아직 지면에 서서 그 상승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는 느낌. 그녀는 이미 다른 곳에 있었고 나만 아직 공지가 오지 않은 사람처럼 뒤처져 있었다. 그 뒤 2주 동안 모든 게 점점 더 이상해졌다. 희영은 9시, 10시가 넘어 들어오기 일쑤였고 집에 들어오면서도 통화 중이었다. 분기 실적, 전망치, 구조조정, 그 단어들 사이로 나는 거의 투명해졌다.
나는 저녁을 차려놓았지만 그녀는 손짓으로 넘기며 회사에서 먹었어 라고만 했다. 대화의 결은 완전히 어긋났다. 나는 오늘 수업에서 1차 사료로 전쟁사를 풀어 아이들이 갑자기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말했고 늘 힘들어하던 학생이 전후 재건 단원 시험을 잘 봤다고 이야기했다. 희영은 듣는 척만 하다가 곧바로 시장 전략과 운영 재편으로 방향을 틀었다. 우리가 함께 심자고 했던 베란다 화분 이야기를 꺼내면 마치 내가 뜬금없이 빵 만들기 대회라도 제안한 사람처럼 바라보더니 곧바로 새로 나온 법인 차량 옵션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서로 다른 행성에서 숨 쉬고 있었다. 애정은 바싹 말랐다. 불쑥 안아주는 습관, 오늘 어땠어? 라고 묻고 진짜로 답을 듣는 태도, 우리끼리만 아는 농담, 그 모든 게 사라졌다. 남은 건 예의 바른 거리였다. 더 좋은 거처를 찾을 때까지 한 집에 잠시 같이 사는 룸메이트처럼.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을 알아차렸다. 가끔씩 희영은 나를 계산하는 눈으로 훑었다. 평가, 산정, 가치 측정. 그 눈빛이 나를 자산처럼 느끼게 했다. 감가상각이 진행되는 물건. 나는 승진 3주쯤 지나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사이 괜찮냐고, 무슨 일 있냐고. 희영은 잠깐 놀란 듯하다가 괜찮아, 그냥 새로운 책임에 적응하는 중이야 라고 말했다. 그리고 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위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결론을 내린 사람의 손길, 걱정 많은 아이를 달래는 방식. 그때 확실히 알았다. 뭔가 근본적인 것이 부러졌다. 동등한 사람을 그렇게 달래지는 않는다. 그날부터 나는 늘 낮은 강도의 불안을 달고 살았다.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지지하되 매달리지 않기, 곁에 입되 짐이 되지 않기, 같은 공간을 쓰되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기. 조용하지만 영혼이 달아가는 피로였다. 그리고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든 밤이 왔다. 목요일이었다. 기억이 또렷한 건 그날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이 길어져서 지친 몸으로 7시쯤 집에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희영이 집에 있었다. 이상했다. 보통 그 시간엔 늘 회사였으니까.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노트북도 휴대폰도 손에 없었다. 그저 앉아 있었다. 표정은 낯설 정도로 단단했다. 결심, 단정, 실행 직전의 침착함, 어려운 결정을 이미 내려두고 이제 처리만 남았다는 얼굴. 희영은 나에게 앉으라고 했다. 그 말투가 너무 차분하고 통제되어 있어서 마치 회의실에서 안건을 올리기 직전처럼 들렸다. 나는 그 순간 바로 알았다. 이건 좋은 일이 아니다. 속이 꺼지는 느낌이 스쳤다. 혹시 어디 아픈 건가, 큰일이 생긴 건가, 승진이 취소된 건가, 별별 생각이 다 지나갔다. 나는 앉았다. 희영은 한참 나를 바라보더니 말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궤도를 바꿨다고 했다. 커리어가 상상도 못했던 자리로 자신을 데려갔다고 했다. 지난 몇 주 사이 목표와 열망이 현저히 달라졌다고, 이제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성찰할 시간이 있었다고. 그리고 덧붙였다. 이제 자신은 완전히 자립했다고. 경제적으로,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독립했다고. 더 이상 결혼이라는 전통적 지지 구조가 필요하지 않다고. 커리어에 집중하려면 제약 없이 움직일 자유가 필요하다고. 진짜 권력이 따르는 압박과 책임을 이해하는 사람들, 자기 레벨에서 운영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그리고 아주 간단히 말했다. 이혼하자고. 감정이 아니라 문서처럼, 효율이 아니라 관계를 끊는 절차처럼. 성과가 안 나오는 계약을 해지하듯, 임계치를 넘기지 못한 항목을 정리하듯. 나는 그 말을 앉은 자리에서 한참 품었다. 8년의 결혼. 함께 삶을 쌓은 8년. 직업이 바뀌고, 가족 장례를 치르고, 건강이 흔들리고, 돈이 빠듯했던 때에도 서로를 붙잡아준 8년. 우리끼리만 통하는 농담과, 함께 그려온 꿈과, 말 없이도 편한 침묵과, 서로의 커피 주문을 외우고 사는 습관들. 그런데 이제 나는 제약이었다. 그녀가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떼어내야 하는 무게, 버려야 하는 짐,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튀어오르려 했다. 우리가 나눴던 좋은 순간을 하나하나 들춰서 붙잡고 싶었다. 관계가 연봉 비교나 커리어 궤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결혼은 결국 동행과 지지이고, 힘들 때일수록 더 선택하는 것이라고, 특히 힘들 때일수록 더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기 전 나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결정을 논의하러 앉은 게 아니었다. 집행하러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하고 싶었다. 희영의 여정 한 걸음 한 걸음을 내가 다 곁에서 봐왔다고. 야간으로 경영학 석사,
MBA, 과정을 밟느라 새벽까지 책상에 앉아있던 날들, 최악의 상사를 욕하며 돌아오던 밤들, 승진해서 미끄러져 눈을 삼키던 순간들까지. 나는 매번 승리를 함께 축하했고 패배의 모서리를 조금이라도 둥글게 만들어 주려고 했었다. 그녀가 스스로를 믿지 못할 때조차 나는 믿었다. 그런데 이제 나를 더 이상 필요로 분류하지 않게 되자마자 나는 손쉽게 교체 가능한 존재가 됐다. 다만 다른 한편 몇 주 전부터 그녀가 천천히 멀어지는 걸 지켜봐 온 쪽, 집 안에서조차 눈치를 보며 발끝으로 걷던 쪽, 내 집에서 내가 방해물이 된 것처럼 숨을 죽이던 쪽, 그 부분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감정을 느꼈다. 안도였다. 기쁨도, 통쾌함도 아닌 그저 조용하고 지친 안도. 그 순간 깨달았다. 승진 이후 나는 계속 불안 속에 살았다. 충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녀의 에너지에 발맞추되 경쟁으로 보이지 않게, 지지하되 매달리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기쁜 마음을 나누되 질투하거나 초라해 보이지 않게. 그리고 그녀의 성공이라는 거대한 그늘 아래에서 내 정체성이 조금씩 질식해가는 걸 모른 척하며 버티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팽창을 위해 내 몸집을 줄이고 있었다. 그녀가 더 커 보이도록 내가 더 작아지는 방식으로. 그 노력에 나는 이미 바닥이 나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희영을 보며 이미 결혼해서 감정이 빠져나간 얼굴, 이미 탈출 계획을 머릿속에 정리해 둔 사람의 눈, 나는 하나를 분명히 알게 됐다. 나를 짐으로 보는 사람을 붙잡고 싶지 않았다. 가치가 있다는 걸 설득해달라고 구걸하고 싶지 않았다. 남은 인생을 내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고 증명하며 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빌지 않았다. 매달리지도 바뀌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았다. 더 높은 연봉을 받는 직업을 찾아보겠다거나 다시 학교에 들어가겠다거나 그녀가 새로 세운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가 업그레이드 되겠다고 제안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고 말했다. 당신이 그게 행복이라 생각한다면 나는 막지 않을게. 내 목소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차분했고 치과 예약을 옮기는 일에 동의하듯 흔들림이 없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희영의 표정이 미세하게 바뀌었다. 결심이 잠깐 흔들렸고 그녀는 어쩐지 어리둥절해 보였으며 거의 실망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아마 그녀는 내가 싸워 주길 바랐을 것이다. 애원하고 무너지고 거절당하면서도 당신은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확인을 내 감정으로 제공해 주길. 내가 그러지 않자 내 담담한 수용이 오히려 더 불편했던 듯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위해 그런 역할을 연기할 힘이 없었다. 이혼 절차는 놀라울 만큼 빨랐고 행정적으로는 의외로 깔끔했다. 변호사를 세워 자산을 두고 싸울 필요가 없었던 건 싸울 만한 자산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집도, 아이도, 복잡한 투자도 없었다. 우리가 가진 건 임대 아파트, 차 2대, 그리고 몇 년 동안 모아온 소박한 예금 정도였다. 희영은 전 과정에서 지나치게 후회했다. 그게 이상하게 더 괴로웠다. 마치 직원을 내보내며 위로금이라도 주듯 내 근속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 죄책감을 덜어내려는 느낌. 나는 내 차를 유지했다. 내 명의로 되어 있기도 했고 할부도 이미 끝난, 번듯하진 않아도 믿을 만한 차였다. 예금은 정확히 반으로 나눴다. 그녀는 한 푼도 따지지 않았다. 말꼬리를 잡지도 마지막에 돈을 더 벌었다며 더 가져가려 하지도 않았다. 내가 제안한 분할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희영은 일주일 만에 도심 한복판에 고급 오피스텔을 구했다. 통유리 창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고 오픈형 구조로 넓게 뚫린 회사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건축 잡지에서나 보던 그런 집, 월세가 웬만한 사람들 주택대출 상환액보다 비쌀 법한 곳이었다. 그녀는 계약서에 즉시 서명했고 그날로 짐을 싸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가 짐 싸는 걸 도왔다. 이상하다고? 그런데 그게 그 순간에 예의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집안을 묘하게 안무처럼 움직이며 8년 동안 뒤섞여 있던 삶을 당신 것과 내 것으로 분리했다. 결혼 선물로 받았던 좋은 조리도구 세트는 그녀가 가져갔고 대학 시절 내가 샀던 무쇠펜은 내 몫이 됐다. 새 집이 더 큰 만큼 가구도 대부분 그녀가 가져갔다. 반면 소파와 침대는 결혼 전부터 있던 물건이라 내가 남겼다. 그 모든 과정은 대화가 끝난 날부터 그녀가 나가는 날까지 딱 2주가 걸렸다. 마치 기한이 끝난 사업 파트너십을 정리하듯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나는 우리가 3년 전 그녀의 이전 직장 때문에 이 동네로 이사오며 함께 계약했던 그 아파트에 남았다. 오래된 건물이지만 망가진 곳은 없고 고급스럽진 않으나 살만한
학교와 가깝고 월세도 부담되지 않는 평범한 직업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집.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집이 오롯이 내 것이 되었다. 가구가 반쯤 사라지자 집이 이상할 정도로 넓고 텅 비어 보였다. 방을 지날 때마다 물건이 있던 자리에 공백이 눈에 밟혔다. 그녀의 책장이 서 있던 빈자리, 액자 속 학위증들이 걸려 있던 맨벽, 지금은 내 제각각인 머그컵만 남은 찬장,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공동생활의 흔적들이었다. 그녀가 떠난 뒤 첫 일주일은 내가 예상한 방식이 아니라 더 잔인하게 무너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침대 한쪽을 더듬다가 내 손끝이 차가운 빈 시트에 닿는 순간 그녀가 없다는 걸 다시 떠올렸다. 커피를 내리며 자동으로 머그컵 2개를 꺼냈다가 남는 하나를 멍하니 바라보고는 바보처럼 다시 넣었다. 퇴근에 문을 열며 나왔어 라고 부를 뻔하다가 들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목이 막혔다. 그녀의 물건은 사방에서 나왔다. 욕실 세면대 위 머리끈, 옷장 뒤쪽에 걸린 니트 한 벌, 침대 아래 굴러다니는 러닝화 한 짝, 이미 끝난 삶의 유물들. 발견할 때마다 가슴을 얻어맞는 것 같았다. 그래도 나는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희영은 이제 나는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너는 내 가능성을 제한한다. 고 너무도 명확하게 말했다. 내가 뭘 더 할 수 있나? 전화를 걸어 다시 생각해달라고 빌까? 그녀가 새로 올린 기준표에 맞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할까? 연봉을 올려 덜 창피한 남편이 되겠다고 매달릴까? 사양한다. 나에게도 기준이 있고 그중 하나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나는 그 아파트에 앉아 기억과 자기연민에 잠겨 질식할 수만은 없었다. 무엇이든 해야 했다. 앞으로 가는 느낌이 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나는 몇 년째 운동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다. 교직 생활을 하며 살이 붙었다. 수업은 몸을 바쁘게 만들지 않는다. 대학 때는 가볍게 달렸다. 대단한 선수는 아니었지만 몸을 유지하려는 정도의 러닝. 그게 벌써 오래전 일이었다. 희영이 짐을 다 빼고 나간 첫 주말, 텅 빈 집에 혼자 서서 나는 더 이상 핑계를 둘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나보다 우선할 사람도 미뤄둘 이유도 없었다. 남은 건 비어있는 시간과 내가 도망치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대학 때 신던 낡은 러닝화를 찾아 신고 밖으로 나갔다. 최악이었다. 800m쯤 뛰었을까, 폐가 비명을 질렀고 나는 멈춰서서 헐떡이며 걸어야 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지나가던 고등학생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한번 훑고 지나갔다. 나는 패배한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또 나갔다. 이번엔 1.2km쯤. 작은 진전. 셋째 날에는 1.6km를 멈추지 않고 달렸다. 올림픽 메달이라도 딴 기분이었다. 나는 출근 전 매일 새벽에 달리기 시작했다. 오전 5시 30분. 그 루틴은 내게 구조를 줬고 텅 빈 집과 실패한 결혼 대신 집중할 대상이 생겼다. 달리기는 내 치료가 됐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결혼 안에서 늘 충분하지 않았던 남자로부터 멀어지는 거리처럼 느껴졌다. 남의 연봉으로 내 가치를 재던 사람에게서 벗어나는 과정. 2주쯤 지나 러닝 전문 매장에 가서 제대로 된 신발을 샀다. 신발은 확실히 달랐다. 3.2km를 넘기고 4.8km까지 늘렸다. 인터넷에서 기본 훈련 계획도 찾아 따라했다. 헬스장도 등록했다. 월회비 1만 원대에 24시간 체인점. 주 3회 정도 나가서 유튜브로 기본 웨이트 트레이닝을 보고 따라했다.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첫몇 주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약했고 그런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다들 자기 운동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한 달쯤 지나 변화가 보였다. 몇 킬로그램이 빠졌고 에너지가 붙었고 옷맵시가 달라졌고 얼굴이 덜 부었다. 그런데 더 큰 변화는 안쪽에서 일어났다. 나는 누군가의 승인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나를 다시 짓고 있었다. 역사과 동료인 정태훈이 5주차쯤 그걸 알아챘다. 그는 유럽사를 가르치면서 학교 육상부 장거리 코치를 맡고 있었고 늘 주말 러닝 모임에 교사들을 끌어들이려 했었다. 나는 늘 거절했다. 바쁘다고. 내 취미를 시시하게 보는 사람과 결혼해 있었으니까. 이제는 시간이 있었다. 모임은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 열렸다. 보통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나왔고 모두가 친절하고 편안했다. 내가 이혼한 새내기라 페이스를 못 맞춰도 누구도 비웃지 않았다. 우리는 1시간쯤 달리고 가끔은 끝나고 밥을 먹었다. 연봉 구간이나 커리어 자랑으로 서로를 재단하지 않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나누는 평범한 대화.
나는 그런 공기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잊고 있었다. 그 모임의 단골 러너 중 한 명이 서연이었다. 도심 시립도서관 본관에서 일하는 사서였고 30 중반쯤 조용하지만 불편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타입이었다. 서연은 수줍음이 많은 타입은 아니었다. 다만 침묵을 못 견뎌서 불필요한 말을 덧붙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말수가 적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오히려 그 조용함 덕분에 옆에 있으면 숨이 편해지는 사람. 그녀는 말보다 듣는 쪽이었고 입을 열면 되게 건조하면서도 예기치 않게 웃음을 건드리는 농담을 던졌다. 서연은 러닝 모임에서 2년째 뛰고 있었다. 페이스가 안정적이고 꾸준했다. 불평도 핑계도 없었다. 그저 정해진 날에 나타나서 묵묵히 달렸다. 나와 서연이 함께 뛰는 시간이 늘어난 건 처음부터 의도한 일이 아니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 달리는 속도도 비슷했고 호흡도 비슷했다. 기록을 깨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무리하지 않으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지속 가능한 전진. 그게 우리 둘 다에게 맞았다. 우리는 달리며 대단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서연은 도서관에서 겪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줬다. 매일같이 화장실만 쓸어오는 남자, 공용 컴퓨터로 영상을 보며 하루를 보내는 사람, 도서관이 자기만 골라 특정 책을 숨긴다고 주장하는 여자, 책 추천을 부탁하더니 6개월 만에 판타지 코너를 통째로 정복해버린 10대. 나는 학교 이야기를 했다. 제1차 세계대전의 경제적 원인을 밈 형식으로만 10쪽짜리 보고서로 써낸 학생, 인권운동에 깊게 빠져 학교 전체 교육 집회를 직접 기획한 학생, 웃음 담당이었는데도 인터넷의 기묘한 검색 늪에 빠져 비잔틴 제국사를 제일 많이 아는 애가 되어버린 학생. 대화는 평범했고 흐름은 편안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내가 어떤 감정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서연은 내 이혼을 직접 묻지 않았다. 캐묻지도 동정 어린 표정을 들이밀지도 않았다. 개인적인 디테일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함께 달린 지 6주쯤 되었을 때 서연은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조용히 말했다. 자신도 3년 전에 이혼을 했다고. 전 남편은 변호사였고 미친 듯한 근무 시간 속에서 모든 우선순위를 커리어에만 두었고 결혼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어느 날 그는 집에 와서는 다른 주의 로펌에서 파트너 제안을 받았다고 말하며 그녀가 직장을 그만두고 따라오길 기대했다고 한다. 논의도 조율도 없었다. 서연의 커리어나 삶을 고려하는 흔적조차 없이 그저 따라오는 게 당연하다는 전제. 서연은 아니 라고 했다. 그는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왜 그녀가 자신의 기회를 위해 삶 전체를 희생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듯이. 그 결혼은 6개월 안에 끝났다. 서연은 그 말을 유난히 가파른 언덕을 오르며 했다. 담담했다.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이미 처리하고 지나온 일에 대해 사실만 정리하듯 말했다. 나는 그 태도가 좋았다. 드라마가 없고 삶이란 원래 어떤 것들은 맞지 않아서 끝나기도 한다는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의 호흡. 그걸 들으니 나도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나는 희영에 대해 말해줬다. 모든 디테일이 아니라 핵심만. 아내가 큰 승진을 했고 그 후 내 삶이 그녀의 새 생활 방식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혼을 요구했고 나는 동의했고 그녀는 나갔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흔한 위로나 상투적인 동정은 없었다. 대신 단순한 문장을 건넸다. 힘들었겠네요. 그래도 잘 견디고 계신 것 같아요. 단순했지만 그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미안하다. 그 사람 손해야 같은 말보다 훨씬 깊이 들어왔다. 서연은 나를 피해자나 측은한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자기 일을 처리하며 앞으로 가는 사람으로 봤다. 나는 그 시선을 좋아했다. 우리는 계속 함께 뛰었다. 화요일 러닝 뒤에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고 커피는 트레일 근처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 걸로 바뀌었다. 아침은 가끔 도심을 걸으며 대화를 이어가는 시간으로 길어졌다. 엄밀히 말하면 데이트는 아니었다. 공식적인 이름이 붙은 관계도 아니었다. 그저 서로의 존재가 편해서 함께 시간을 쓰는 두 사람이었을 뿐 부담도 기대도 우리 사이가 어디로 가는지 같은 복잡한 정에 내리기도 없었다. 희영이 떠난 지 2달쯤 됐을 때 나는 생애 첫 공식 10km 대회에 나갔다. 러닝 모임에서 단체로 참가한 지역 대회였다. 5km, 10km, 하프 마라톤까지 거리가 다양했고 나는 10km에 신청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도전이 되는 거리라고 생각했다. 대회 날은 춥고 바람이 매서운 10월 아침이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실수록 폐가 따끔거리는 그 바람. 나는 긴장한 채 출발선에 섰다. 대학 이후로 레이스라는 걸 뛰어본 적이 없었고 내 몸이 어디까지 해낼지 확신이 없었다. 서연도 10km를 뛴다고 했다. 우리는 같은 코스로 훈련했고 페이스도 비슷했다. 서연이 말했다. 같이 뛸래요? 서로 페이스 끌어주면 좋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총성이 울리고 우리는 달리기 시작했다. 첫 1.6km는 몸이 가볍게 풀리는 느낌이었다. 두 번째 1.6km쯤 되자 다리가 슬쩍 불평을 시작했고 세 번째 구간에선 나는 내 몸과 협상을 했다. 그냥 멈추지만 말자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오로지 고집이었다. 마지막 1km에서 이상하게 힘이 솟았다. 결승선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이 몸을 속여준 듯했다. 나는 52분대의 결승선을 통과했다. 진지한 러너들 기준으로는 대단한 기록이 아닐지 몰라도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800m도 제대로 못 뛰고 숨이 끊어질 것 같았던 사람이었음을 생각하면 내겐 올림픽 금메달 같은 순간이었다. 서연은 나보다 30초 뒤에 들어왔다. 우리는 땀에 젖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는데도 바보처럼 웃고 있었다. 역사과 동료 정태훈과 모임 사람 몇 명이 결승선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소리를 지르고 사진을 찍고 동네 대회를 마치 대형 이벤트처럼 떠들썩하게 만들어줬다. 그런데 그 과정이 싫지 않았다. 내가 실제로 노력해서 만든 결과를 누군가가 기뻐해준다는 사실이 좋았다. 그날 밤 정태훈은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올렸다. 나는 한참 그 사진을 들여다봤다. 결승선 앞에 나, 땀범벅에 우스꽝스러운 번호표를 달고 그런데 표정만큼은 정말로 행복해 보이는 나는 그 사진을 저장했다. 남의 승인만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의 손으로 삶을 움직였을 때 무엇이 가능한지 잊지 않으려는 기록이었다. 나는 그 기세를 이어 더 많은 대회에 신청했고 배달 음식으로 망가지는 몸을 막기 위해 도시락도 준비하기 시작했다. 결혼과 일에 짓눌린 상태에서 억지로 하던 요리와 달리 스트레스가 덜하니 요리가 의외로 재미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내 아파트는 더 이상 실패한 결혼을 전시하는 박물관 같지 않았다. 가구를 재배치하고 필요 없는 물건은 기부하고 식물을 몇 개 들였다. 이유는 단순했다. 이제는 내가 살 집이니까. 내 취향으로 만들어도 되는 집이니까. 이혼 3개월쯤 지나 커피숍에서 희영의 직장 동료 한 명을 우연히 마주쳤다. 그 사람은 나를 보자 이상하게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마치 내가 아직도 불 꺼진 집에서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고 있어야 정상인 것처럼. 그는 내 안부를 물었다. 나는 좋아요 라고 말했다. 그는 마치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듯 계속 나를 바라봤고 정말 괜찮아요? 라고 되물었다. 나는 말했다. 네, 러닝 모임 들어가서 하프 마라톤 준비 중이고요. 일도 좋고요. 다 괜찮아요. 그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당신이 많이 무너졌다고 들었는데 라고 했다. 그 말이 내 가슴 한쪽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희영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녀 없이 무너지고 길을 잃고 결국 돌아와 매달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망가져야 그녀의 선택이 증명되는 이야기. 그게 거의 모욕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날 나는 결단했다. 소셜미디어에서 그녀를 삭제했고 번호도 차단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필요 때문이었다. 나는 앞으로 가야 했다.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서연과 나는 러닝박에서도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다. 커피를 마시고 영화를 보고 서점에 가서 2시간을 그냥 걸으며 책등만 훑었다. 여전히 데이트라는 말로 규정하긴 애매했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기를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시간들이었다. 어느 날 단체 러닝 후 우리는 도심의 멕시코 음식점에서 다 같이 저녁을 먹었다. 서연은 내 옆에 앉아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 서연이 말했다. 요즘 강아지 입양을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예전부터 강아지를 키우고 싶었는데 희영이 알레르기가 있어 못했다고 말했다. 서연은 아주 담백하게 말했다. 그럼 이제 키울 수 있겠네요. 그 짧은 문장이 이상하게 깊게 때렸다. 맞다. 이제 나는 강아지를 키울 수 있다. 결혼이라는 이유로 미뤄둔 일들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그로부터 2주 뒤 나는 보호소에서 3살짜리 믹스견 한 마리를 입양했다. 이름은 쿠퍼로 지었다. 몇 달 사이 내가 한 선택 중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 집에 돌아오면 흔들리는 꼬리와 이유 없는 환영이 아파트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다음 러닝 때 서연은 쿠퍼를 만났고 쿠퍼는 첫 순간부터 서연을 좋아했다. 서연은 쿠퍼의 믹스 견종 특성을 찾아보고
맞는 간식까지 준비해왔다. 그때 깨달았다. 내가 서연을 좋아하고 있다는 걸. 드라마틱한 번쩍임이나 번개 같은 순간은 없었다. 그저 조용하고 확실한 감각. 나는 서연이 더 자주 내 곁에 있기를 바랐고 그녀는 돈이나 지위나 과시와 상관없이 내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있었다. 우리는 한 달 뒤 공식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천천히, 부담 없이, 어디로 가야 한다는 목표도, 서로에게 요구하는 조건도 없이 그저 흐름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서연은 자기 집이 있었지만 점점 내 집에서 머무는 날이 늘었다. 칫솔을 두고 내 옷장에 옷이 한두 벌 걸렸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짓는 관계라는 감각이 있었다. 이혼 4개월쯤 됐을 때 나는 서연에게 집 열쇠를 하나 줬다. 타이밍을 맞춘 이벤트가 아니라 그게 자연스럽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서연은 가끔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들러 쿠퍼를 산책시키고 저녁을 준비했다. 그건 파트너십이었다. 겉으로만 그럴듯한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서로를 살피고 함께 움직이는 관계. 그 무렵 내 여동생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묘하게 조심스러웠다. 안 좋은 소식을 전하기 전에 사람들이 하는 그 말투. 나는 나 요즘 정말 괜찮아 라고 먼저 말했다. 지은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내가 최근 희영과 연락했느냐고 물었다. 나는 아니, 왜? 라고 했다. 지은은 희영이 며칠 전 자신에게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내 상태가 어떤지, 괜찮은지, 힘들어하는지, 버티고는 있는지. 나는 웃음이 났다. 나 진짜 예전보다 훨씬 좋아. 지은도 그렇게 말해줬다고 했다. 그런데 희영은 믿지 않았다고 했다. 내가 아픈 척 숨기는 거 아니냐고, 사실은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냐고 집요하게 확인하려 했다고. 지은은 희영이 내가 불행하다는 증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했다. 자신이 나를 떠난 결정이 나를 망가뜨렸다는 확인이 필요해 보였다고. 나는 지은에게 물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지은은 사실대로 말했다고 했다. 러닝 모임에 들어갔고, 살이 빠졌고, 더 행복해 보이고, 괜찮은 사람을 만나고 있고, 강아지도 키운다고. 그 순간 희영 쪽이 한동안 조용해졌고, 그 뒤에 알겠어 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 지은은 혹시 희영이 연락해 올까봐 뭔가 상태가 불안정해 보였다며 나에게 알려야 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나는 고맙다고 했고 희영이 나에게 직접 연락하진 않을 거라 생각했다. 내게 너는 내 궤적에 없다고 말했던 사람이니까. 하지만 나는 틀렸다. 2주쯤 지나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희영에게서 이메일 한 통이 와 있었다. 내 개인 메일이 아니라 학교 업무용 메일로 내가 다른 곳에서는 모두 차단해 둔 걸 알았기에 학교 홈페이지를 뒤져 주소를 찾아냈다는 뜻이었다. 메일은 길고 산만했다. 잘 지내길 바란다. 같은 형식적인 안부로 시작해 곧바로 지난 몇 달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새 직책이 얼마나 버거운지, 그리고 우리 관계를 곱씹어보게 됐다는 이야기로 흘렀다. 그런데 정작 사과는 없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인정도 없었다. 오직 자기 경험, 자기 감정, 자기 여정만 있었다. 마지막에는 커피라도 한잔 하자고, 만나서 얘기해보자고,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보자고 제안했다. 나는 그 메일을 한참 바라봤다. 호기심도, 정리되지 않은 마음도, 혹시 그녀가 마침내 무엇을 잃었는지 알아챘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스쳤지만 결국 남은 건 피로감뿐이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메일을 삭제했고 학교 메일까지 차단했다. 그날 밤 내가 평소보다 말이 없자 서연이 알아차렸다. 괜찮냐고 묻기에 매일 이야기를 했다. 서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 장은 이미 덮였다고, 지금의 나는 지금이 좋다고, 왜 다시 아팠던 곳을 열어야 하냐고. 서연은 내게 입을 맞추며 내가 그렇게 느낀다니 다행이라고 했고, 동시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지지하겠다고 했다. 그 순간 확실히 알았다. 서연은 달랐다. 내 과거에 위협받지 않았고 전처와 경쟁하려 들지 않았으며 오로지 내가 괜찮은지에만 마음을 두었다. 나는 그게 끝일 거라 생각했다. 희영도 내 침묵을 답으로 받아들이고 본인이 선택한 성공한 삶으로 돌아가겠지.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이상해졌다. 지은이 다시 전화해와서 희영이 며칠 사이 여러 번 연락했다고 했다. 내가 어디서 달리는지, 어떤 대회에 신청했는지, 서연은 진지한 관계인지 아니면 잠깐의 반동인지 그런 질문들을 집요하게 던졌다는 것이다. 지은이 그만하라고, 이건 선을 넘는 일이라고 하자 희영은 그냥 걱정돼서 라며 방어적으로 굴었다고 했다.
지은은 누군가의 안부를 걱정하는 방식이 가족을 통해 뒤를 캐는 건 아니지 않냐. 고 딱 잘라 말했다. 그러고 얼마 뒤 정태훈이 자기 친구가 우리 단체 러닝 때 트레일 입구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누군가가 지켜보는 걸 봤다고 했다. 희영일 것 같긴 한데 확신은 없고 어쨌든 이상했다고. 그 즈음 서연도 SNS에서 낯선 계정에게 이상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다. 프로필 사진도 없는 계정이 나에 대해 우리가 언제부터 만났는지 내가 전처 이야기를 했는지 캐묻더라는 것이다. 서연은 그대로 무시하고 차단했다. 우연이라 보기엔 너무 맞물려 있었다. 어느 저녁 나는 거실에서 시험지를 채점하고 있었고 쿠퍼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런데 창밖으로 헤드라이트가 비쳤다. 길 건너편에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시동은 꺼져 있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나는 몇 분간 지켜봤다. 그대로였다. 호기심이 올라왔다. 쿠퍼 목줄을 잡고 산책을 나갔다. 차에 가까워지자 나는 단번에 알아봤다. 희영의 새 차였다. 승진 뒤에 받았던 비싼 그 차. 희영은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 내가 다가오는 걸 알아채지 못하다가 쿠퍼가 짖는 순간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잠깐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차창 쪽으로 걸어갔다. 희영은 창문을 내렸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작아 보였다. 지쳐 보였고 얼굴에 힘이 없었다. 나는 소리치지 않았다. 왜 이러냐고 따지지도 않았다. 그저 목줄을 쥔 채 서서 기다렸다. 희영이 먼저 울기 시작했다. 미안하다고, 자신이 실수했다고, 나를 그리워한다고, 떠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텅 비기만 했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걸 보는 게 견딜 수 없다고 했다. 나는 끝까지 다 들었다. 말을 마치게 두었다. 그 다음 나는 조용히 말했다. 힘든 건 안 됐고 원하는 걸 찾길 바라지만 나는 이미 지나왔다고. 지금 나는 행복하고 살아보고 싶은 삶을 스스로 만들어놨다고. 희영은 다시 해보자고, 처음부터 시작하자고 했다. 나는 아니라고 했다. 분노도 복수심도 아닌 그저 사실로서. 희영은 서연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서연이 내게 소중하다고, 우리가 가진 건 진짜라고, 그리고 나는 수년 동안 나를 초라하게 만들던 관계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희영은 충격받은 얼굴로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늘 나를 사랑했다고 했다. 나는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짐처럼 느끼게 만들 때, 성공이 동행보다 앞서갈 때, 연봉이 사람의 값어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순간, 그건 이미 관계가 아니라 평가라고. 희영은 더 크게 울며 이제 자기는 뭘 해야 하냐고 물었다. 나는 그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나도 내 삶을 스스로 정리했듯 그녀도 자기 삶을 스스로 정리해야 한다고. 그리고 분명히 말했다. 내 가족에게 연락하는 걸 멈추고 SNS로 뒤를 캐는 것도 멈추고 내 집 근처에 차를 세우는 일은 더더욱 하지 말라고. 그 선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스토킹으로 신고하거나 접근 금지 같은 법적 조치도 고려하겠다고. 희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고 했고 다시 사과했다. 나는 쿠퍼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몇 분 뒤 차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났다. 창가에서 보니 희영의 차는 조용히 멀어졌다. 1시간쯤 뒤 서연이 집에 왔다. 나는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다. 서연은 내 손을 잡고 괜찮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응, 정말로 괜찮아. 그날 밤 서연이 내 옆에서 잠들고 쿠퍼가 발치에서 코를 골 때 나는 지난 몇 달을 되짚었다. 8년짜리 결혼을 잃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되찾았다. 희영이 떠나던 날의 나는 더 이상 아니었다. 더 강해졌고, 더 건강해졌고, 더 행복해졌다. 진짜 친구들이 생겼고, 내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로 나를 봐주는 파트너가 생겼고, 쿠퍼도 있고, 연기하는 삶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삶이 생겼다. 희영은 내가 그녀 없이 무너지고 다시 기어 돌아와 그녀가 관계의 상이었다는 걸 증명해 주길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반대로 증명해버렸다. 내가 오랫동안 과소평가되어 왔다는 것, 내 가치는 연봉이나 지위와 무관하다는 것, 혼자서도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이후는 내게 일어난 최선의 사건이었다. 희영을 사랑하지 않게 돼서가 아니라 그 일이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사랑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업데이트를 하자면 그날 길가에서 마주친 뒤로 2주가 지났다. 희영은 나나 내 가족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그녀의 차도 보이지 않았다. 이제야 끝을 받아들인 것 같다. 서연과 나는 잘 지낸다. 다음 달에는 등산 겸 트레킹을 가기로 했다. 거창한 건 아니다.
서로가 좋아서 함께 걷고 중간중간 휴게소에서 맛이 애매한 과자를 집어들고 웃을 정도면 충분하다. 쿠퍼도 잘 지낸다. 알고 보니 보더콜리 피가 섞여 있었다. 달리기에 유난히 미쳐있는 이유가 있었다. 요즘은 짧은 러닝엔 쿠퍼도 함께 나간다. 정말 좋아한다. 학교 일도 괜찮다. 올해는 학생들이 전후 재건 단원을 제법 오래 기억해줬다. 이런 게 작은 승리다. 지난 주말에는 하프 마라톤을 뛰었다. 개인 최고 기록이었다. 정태훈과 러닝 모임 사람들이 끝까지 응원했고 결승선에는 서연이 쿠퍼와 물 한 병을 들고 서 있었다. 단순한 순간인데도 모든 게 그 안에 있었다. 나는 이훈이 나를 부술 줄 알았다. 그런데 오히려 나를 다시 지었다. 남의 기준으로 가치를 재지 않는 사람, 필요와 존중의 차이를 아는 사람으로. 희영은 내가 처참해지길 바랐다. 그녀가 관계에서 상품이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삶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시작됐다. 그녀는 어딘가에서 다음 승진, 다음 업적, 다음 증명을 좇고 있을지 모른다. 반면 나는 쿠퍼와 트레일을 뛰고 나를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고 보는 사람과 진짜 동행을 만들고 청소년들에게 이미 세상을 떠난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가르친다. 나는 이혼에서 이겼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도 종이 위에서 더 그럴듯한 삶을 얻어서도 아니다. 없는 것을 쫓느라 자신을 소모하지 않고 가진 것으로 행복해질 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우리는 그 점에서 갈린다. 그녀는 여전히 무엇인가를 향해 달리고 있고 나는 이미 도착해 있다.